여당이 부동산 개발해준다는 거 먹힐 수 있어요. 지금 서민 중산층 청년 중소상공 중소기업에게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바뀌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실 정치가 좋아야 되는데 안징을 뭐하나 폭동 안 일으키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공대는 의대인데 뭐하고 있냐고 그래서. 모든 지역이 균형 발전하고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데 특히 국토개발 차원에서 법무부가 지금 이민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민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야.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이키의 시동입니다. 자, 오늘도 안진걸과 아이들 돌아왔습니다. 예. 쟤네들은 언제나 돌아오나 궁금하셨죠? 예, 저희는 심심할 때마다 오는데요. 오늘 비도 오고 가을도 되고 날씨도 좀 스산하고 해서 소주 한잔 하려고 모인 김에 그래서 또 저희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모인 김에 방송까지. 아, 그렇습니다. 참 좋습니다. 아, 근데 목적이 뭐예요? 방송이 할 수예요. 사실은 저는 방송입니다. 아, 거짓말. 예, 저는 방송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청년 서민 중산층들에게 그렇죠. 하나라도 정보를 힘이 되는 정보, 돈이 되는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큰일 났네.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셋 중에 누군가는 집 나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방송을 어거지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그렇죠. 집에. 제 얘기입니다. 예, 제 얘기입니다. 네. 하여간에 이 바쁘고 귀한 좋은 주말에 모이셨으니까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근황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 광순의 복덕방 구독자분들 많이 늘고 계시죠? 돌풍. 돌풍이지 뭐. 꾸준히 이제 저희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방문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다 아시다시피 그게 무수익 그러니까요. 큰일 나 지금. 그거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제가 뭐- 그걸 하려니까 사실은 생계를 하려니까 요즘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과 유튜브를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그게 뭐 다 아시다시피 큰 돈은 아니니까 네. 횟수로 승부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불평불만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온다. 틀면 나온다. 아니 그래야죠. 하나로 더 나와야지 먹고 살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저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보는 네. 입장에서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관심 없음 눌렀다. 그럼 아이고. 알고리즘 안 뜨거든요. 이런. 그럴 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지금 광순의 복덕방에서 나온 그 리포트가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거를 지금 공짜로 보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라도 더 밀어드려야지. 관심 없으면 몇 말입니까 지금? 여기저기 알리셔가지고요. 광순의 복덕방 빨리 가서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더 하시고 예. 거의 회원가입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은 뭐 저는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정권 규탄하는 촛불 집회도 열고 축구 그리고 풋살, 예. 예, 살을 빼고 체력을 길러서 역시 투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것도 하고 있고 뭐 두 분이랑 같이 매불쇼도 갔다가 또 뉴스공장 가면 또 뉴스도 만나고 얼마 전에 또 안진걸 TV에 우리 이광수 박사님도 네네네. 모시고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아, 정말 참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부분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 돈이 좀 생기면 그래도 무력이 없을 수가 없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내 새끼한테 더 주고 싶고 집이라도 좀 늘려가고 싶은데 기부를 멈추지를 않고 기부를 또 하셔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특히 이번에는 이제 녹색연합이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세상에. 예. 환경단체 압수수색하는 일은 그동안 덕지정권에서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집까지 압수수색 당했어요. 네. 그리고 그분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어요. 아이고. 4대강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녹색연합 1,000만 원. 아. 그다음에 뉴스타파도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네네네. 뉴스타파는 보도 잘못이 없거든요. 그 그렇죠. 녹취록은 실제 존재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신학님 씨가 김한배 씨 몰래 찍은 게 완전히 들어보면 다 알아요. 네네. 그리고 내용도 너무 자연스럽고 네.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들이고 대부분. 네. 그 포도하기 뭔 죄라고. 거기도 사무실 압수수색 당하고 기자 2명 압수수색 당하고 봉지욱, 한상진. 네. 그 이름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또 1,000만 원. 아하.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제 저희들이 만든 꿈수저 청년 장학기금 있잖아요. 꿈수저 청년 예, 장학금 이름이 있죠. 되게 예.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현실은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꿈은 예. 큰데 돈은 없는 분들, 네. 그래서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분들 또는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네. 꿈수 청년 장학금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7명 정도 선정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300만 원, 2,1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제가 1,000만 원을 딱 기부하면 매칭이 돼요. 그렇죠. 또 막 제 지인들이나 또 매불쇼를 보신 분들, 뉴스공장 보신 분들이 따뜻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매번 이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벌써 7회째 예. 매번 6명에서 8명.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잖아요. 이제 거기 또 1,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추석 때 이제 아동복지단체 세움. 네. 여기는 한부모 가정인데 감옥을 가는 경우 있잖아요. 아, 그럼 아이들이
아이들 남겨져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예, 됩니까? 예, 예. 그 아이들만 돕는다는 제가 너무 고마워요. 출생률도 지금 세계 최악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잘 챙겨가죠. 세움. 네. 그다음에 박정훈 단장님 돕고 있는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와플이라는 건데 예, 와플. 윤석열 오세훈 정부가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네. 문화센터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 네, 네. 이 와플 이런데 이제 200만 원씩 낸 거죠. 아, 그다음에 이태원 대단하십니다. 참사 일주기 추모위원회 네. 이렇게 되고 재물포 밥상이라고 노숙인들에게 주먹밥을 네. 금토일 무료로 주시는 분들. 아,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200만 원씩 그러니까 네. 4천만 원. 아이고, 그것을 4천만 원씩. 저도 내고 우리 민주시민 기독연대 양희삼 목사님이랑 같이 투쟁하는 곳, 핍박받는 곳, 노숙인들과 약자들과 네. 아동들을 돕는 곳에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안 소장님의 따뜻한 근황까지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너무 전달해 길었어요. 드렸습니다. 이제 경제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저기서 뭐 위기다 진짜 사이렌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경제 위기 어디서부터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을까요? 한마디씩 해보실까요? 일단 예, 그 대표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변동성이요. 네, 그러니까 네. 경제 해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적으로 뭔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변화하면 예. 주체들이 그렇게 크게 뭐 위기를 겪는다거나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비를 충분히 할 네,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다, 금리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네. 나쁘다 이건 판단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경제 주체마다 그걸 처하는 환경이 다를 테고, 네. 예를 들어서 판단이 다를 테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변동성이 커질 때 위기가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의 모든 지표들이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금리와 환율과 그리고 기타 뭐 수출도 그렇고 예. 그리고 기업들의 일종의 실적도 그렇고 네. 또 하나 뭐냐면 부채 같은 부채. 것도 사실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약간 위기 의식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데 문제는 뭐 우리가 저 얘기를 좀 해보겠지만 이게 위기라는 얘기가 되게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경제는 항상 얘기할 때 위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감각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네. 예,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개인들도 네. 아니 뭐 언제나 어려웠어. 근데 제가 볼 때 좀 이상하다. 늘 하던 이번에는 말과는 예. 그렇게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 양치기 소년 같은 거죠. 늑대가 나타났어요 했는데 3번 정도 안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진짜 올 것 같은데 네네. 이때 늑대가 올 것 같은데 이 말을 잘 안 먹힌다. 예. 이런 위기 거죠. 상황도 문제고 위기에 대한 경고의 내성이 너무 세진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최근에 잘 보시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엄청 크고 막 위기일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지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성이 강해지고 예. 좀 위기에 대해서 뭐랄까 에이 아니야 뭐 그거 맨날 하는 소리네 지겹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전 더 위험하다. 일단은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에 앞서서 어떤 전문가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성이 강해서 믿지 않고 에이 설마 뭐 이런 것조차도 문제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요 객관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는 경제가 안 좋은 적 있었냐 이렇게 냉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돌이켜 보면 좋은 적도 있었거든요. 뚜렷하게 발전하던 시도 있었고 당장 문재인 정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인 그 팬데믹 상황에서 네. 최초의 상황이기 때문에 엄습하는 어떤 공포가 있었고 예. 내수의 예측이 있었고 마침 대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까지 있어서 불안하긴 했지만 네. 당시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경제는 전체적으로 어두웠지만 그래도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잘 돼가지고 의외로 그 인원 제한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쓴 거지 단골 들어와서 돈 다 쓰고 왔다는 거예요. 네.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정말로 손님들이 돈이 없다. 네. 저 주가 폭락했어요. 망했어요. 코인 망했어요. 저 그래서 예전에 2주 한 번 와서 뭐 위스키도 한 잔 먹던 거 뭐 소주도 그냥 일품 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네. 비싼 먹던 거 안에 안 먹고 제일 저렴한 것만 먹고 뭐 한 달에 2번 오던 걸 뭐 한 달에 한 번 오고 이렇게 막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러면 대중교통도 또 그 사이에 많이 오는 거예요. 예. 뭐 전기요금 뭐 우리 뭐 그 가스요금 뭐 다 알지만 최근에 다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가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얼마나 또 많은 위기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생활의 이익이
서민중앙직이 경제위기라는 거죠. 지금 물가도 최근 이번에 보니까 설탕만 17% 올랐어요. 아유, 지금 뭐 물가가 우유값도 심각하죠. 올랐죠. 예. 계속 물가가 다시 3.7%로 올라갔잖아요. 9월달 네. 물가 인상률이. 그리고 대중교통이 마구 오르잖아요. 네. 하고 버스비가 300 오른 데서 지하철이 또 150을 또 올랐거든요. 택시가 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안 올랐던 택시가 또 올랐잖아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용업자 또 이해해야 돼요. 10시 되기 전에 2차를 안 가고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네. 2차 손님이 많은 가격에 2차 안 온대 왜? 택시가 너무 비싸서 아. 그냥 택시 할증 붙기 전에 1차에서 어차피 돈도 없고 네. 그다음에 택시비는 더 부담스러우니까 택시 안 타고 들어가는 분은 굳이 택시 타라도 할증 붙기 전에 할증 워낙 세니까 이렇게 됐다. 이걸 자영업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저도 그래 느꼈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 폭락, 환율 급등하고 겹쳐져 가지고 네. 정말 이건 총체적 위기가 되겠다. 비교가 된다. 그냥 이건 레토릭으로 너무 힘들어. 경제 위기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 그러니까 매일 이제 경제 평론 하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매일 이렇게 기사 보고 하시면서 좀 변화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에 조금 관심 많으신 분들은 기사도 찾아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표를 좀 보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아이고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대 주식은 빠지고 있대 환율도 올라간대 여기까지는 아시는 걸 텐데요. 그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 무섭게 나왔어요. 많이 그 예. 뉴스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다른 방송에서는 뭐 잘 얘기 안 했지만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던지고 있는데 이제 현재 14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가입자분들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꼭 필요한 계약이면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거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보장 분석을 해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보험 전문가들이 이미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리모델링을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오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 친구 추가 하시거나 여기 대표 전화 1800-791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 마이보험 체크 추천! 하루도 안 쉬고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던지고 있고요. 이 14거래일 연속 매도가 역대 최장기 기록을 깼어요. 근데 이게 14일 동안에 중간에 오를 뻔한 날도 있거든요. 좋은 뉴스가 있었던 날도 있고 요 정도는 반등하겠지 하는 날도 있는데 또는 앞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싼값에 들어올 만한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즉 연속으로 14일을 던졌다는 거는 이 14일 내내 어떻게 다 안 좋았을 수가 있습니까? 매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크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매도세가 얼마나 됐나 이렇게 달로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만 그런가 해가지고 채권 시장도 봤어요. 채권 관련해서 외국인이 던진 물량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연동해서도 한번 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위기다 하는 것 중에서 저는 뭐 개별 지표 또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모습 중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 모습을 밖에서 먼저 보고 당분간 더 좋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던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좀 쎄한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근황 때 말씀 안 하셨는데 최근 저는 한국 방송 역사에서 아주 기념비적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네. 스피스라는 신생 방송사가 60만 구독자를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주로 정치 시사 비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대로 된 경제 비평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시동익기 대표님 같은 이런 정말 민주적이면서도 서민적이고 그러면서도 그 업계 출신인 전문성을 갖춘 분이 필요해서 박시동의 경제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박시동의 경제 분석. 네. 저는 이건 굉장히 기념비적인 네. 방송 역사상 네. 이렇게 혁신적이고 서민 중산층과 민생과 민중적 관점을 가진 경제 전문가, 경제평론가가 자기 이름 가지고 방송한 거 없어요.
그동안 뭐 내노라는 어떤 경제 방송 보면 대부분은 뭐 대기업 출신들 상당히 보수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전문가들 뭐 관료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 경제연구원 출신들 미국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시장장 이런 사람들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정반대로 진보 정치 출신이고 서민 중산층 경제, 민생 경제 편에 서고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내수 활성화 이런 국민의 균형적 발전에 오랫동안 천착해오고 그러면서도 실제 업계 출신이잖아요. 금융투자협회 전문가니까 이런 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근데 저는 딱 스픽스란 방송에서 박시동의 경제 본색을 매일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기 안진걸 소장님 한번 나오셨고요. 네, 저도 한번 나왔는데 이광수 대표님은 금요일 고정 게스트로 모시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진짜 잘하죠. 그래서 이건 근황 겸 본인 지금 스스로 말 안 하니까 정권과 정치는 엉망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는 지속돼야 되는 거고 다음에 정말 좋은 관점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광순의 복덕방이 생긴 것처럼 뭐 미약하지만 민생경제연구소를 제가 운영하는 것처럼 박시동의 경제 본색 네, 정말 기대가 큽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애널리스트를 오랫동안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네. 뭐 미국도 가고 월스트리트 가서 만나보고 네. 이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의 비중이 되게 작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 고민 안 해요. 그래서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진짜 나쁘네? 야, 다 빼버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막 한국물로 하는 투자 펀드 매니저가 따로 있지만 그 회사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건 그 의미가 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정보력이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건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놓친 뉴스들이 몇 개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급이 좋아지면은 다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저기 돈이 되나 보다 하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세계 국채 지수라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국고채 시장으로 만든 이 인덱스 지수인데 여기에 편입이 되면은 그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이 이제 실물로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주요 선진국 중에서 국제 지수에 편입이 안 된 나라가 우리하고 인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부쇼에 잠깐 이야기하긴 하셨어요. 네네. 다들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꼭 하겠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 많이 유치하고 국제시장 안정화시키고 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업계에서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좀 소스를 받았나 보다. 된다고 좀 희망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펀드 매니저분들, 채권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1년에 3월, 9월 2번 발표를 하는데 지금은 현재 편입을 시켜줄까 말까를 관찰하는 관찰 대상국인데 이번에 편입이 불발이 됐어요. 근데 이게 편입이 됐으면 세계 전체의 국고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 2%에서 2.5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방금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 시장이 이렇게 큰 건 아니야. 그렇다는 거예요. 비중이 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시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이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이 2.5% 정도 한국 물량을 살려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돈이 들어와야 되냐면 약 90조 정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외국인 자금들이 썰물 밀려듯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걱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 지수 편입이 확정이 돼서 강제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채권을 90조 이상 사야 되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시장에 안정감을 줬을 뻔한 뉴스였는데 정부가 또 어리버리하게 대비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쳐서 주요한 호재를 놓쳤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방어막 없이 썰물처럼 나가는 흐름이 혹시 있었다면 그걸 막아줬을 수 있는 좋은 호재를 놓친 모양이다. 그래서 이 소식이 매우 아프다. 예.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최근에 한 일주일간 정말 많은 국민들의 어떤 공포감, 이광수 대표님 말한 것 같은 또 늑대가 나타났다 보다 이번엔 조금 세게 느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주가 폭락, 환율 급등, 부채 급증, 물가도 또 오르고 있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도 그 정말 그 가슴 아픈 전쟁이 또 일어나가지고 중동 정세 유가가 또 불안해진대. 뭐 이런 거. 근데 돌아왔고 이제 미시경제 생활면서 보니까 금리도 실제로 네. 주담대 금리 제가 이번에 확인했거든요. 저희들 투피시 있으니까 7%를 돌파했어요. 7입니다 지금. 네. 예. 와, 뭐 하나 서민 중산층 일반 국민들한테는 뭐 월급을 안 오르는 건 뻔하니까 이미 지금 월급 오르는 시즌도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이 분위기면 내년도 안 올려줄 거란 말이죠. 근데 또 뭐 쿠팡의 한 노동자는 또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했다고 지금 네. 뉴스 나오고 막 이런 뉴스들만 나오는 네네. 거예요. 계속 뉴스만 물가 또 올랐다 그러고 진짜 동네 가보면 정말
칼국수 막 14,000원하고 칼국수 14,000원이야 막 이제 이러면서 칼국수 특별한 날 먹어야겠네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공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실제 대중교통이 버스 오면서 지하철 또 요금 올랐잖아요. 150원이. 그러면 실제 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을 만한 정보나 든든한 정보가 있으면 국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예를 들면 수치료 이기고 지금 주가 이기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았고 서민 중산층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 이런 정책을 내놔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와 또 비교를 하면 그때는 두 번에 걸쳐서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한 번은 100% 한 번은 88%. 뭐 그렇게 해서 그때 사실 그걸로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또 다 여러 차례 받았고 사실 그게 엄청난 힘이 됐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 지역화폐라는 정책도 나와가지고 내가 10,000원 내면 11,000원으로 채워주고 11,500원으로 채워준다 그래서 그걸로 동네 경제도 살고 나도 소비자도 좀 이득이 되고 근데 지역화폐 예산은 이번에 또 연구결과 아주 좋다고 나왔는데 그걸 알고도 지금 영원으로 제출한 거 아니에요 이 정부. 그러니까 그냥 국민 입장에서는 모든 게 지금 막 혼란이고 아주 걱정이 되고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 모여있는 방들 있잖아요. 거기선 그분들이 지금 반정부야 반정부. 저희보다 훨씬 더 반정부. 안징을 뭐 하나 폭동 아니니 기억나. 저를 막 혼내고 그래요 막 만나면. 당신이 깃발 들면 우리 지금 따르겠다. 용산으로 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동대인을 위다는데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아니 진짜 제가 그런 연락을 최근 몇 번 받았다니까요. 두 분보다는 제가 훨씬 전문성 떨어지니까 지금 상황만 정말 대충 이런. 근데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안 소장님도 그러시고 어쨌든 경제가 사실 정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가 바뀌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실 정치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절대 같이 가는 거잖아. 아까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것도.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경제를 얘기하고 내 삶을 얘기할 때 정치를 꼭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그거에서 우리가 또 정치랑 경제를 섞어서 볼 만한 포인트가 좀 있었을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저는 이번에 돌아본다면? 되게 시사점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강서구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조금 낮은 평균, 그러니까 뭐 고소득 지역보다도 낮은 지역이고 주거로 보면 빌라가 많이 빌라 사기도 제일 많았던 지역이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보고 뭐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여당이 슬로건을 뭐라고 했냐면 빌라를 아파트로 다 바꿨죠. 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빌라를 아파트로 바꿔주겠다. 일본 가장 민 거.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오세훈 시장도 뭐 도와줄게. 그다음에 뭐 용산에서도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거 빨리 된다. 근데 이게요 저번에 먹혔어요. 저번에 구청장 부동산 개발 바람은 사실은 먹힐 수는 있는 먹혀요. 그리고 여당이 부동산 개발해 준다는 거 먹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안 먹혔다. 안 먹혔다. 그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본질로 보면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잘 보면 정책이 아무리 미뤄져도 한계가 있어요. 시장이라는 한계가 있고 부담금이라는 한계. 이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알았던 거예요. 뭐 그 해준다고 해서 안 해주는 거다.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막 뭐 개발하고 새 집 만들고 이러고보다도 지금 삶이 힘들다.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전 봐요. 경제적인. 정치만 봤으면 이렇게 뭐 크게 야당이 이기기는 좀 힘들었다. 이런 사실 경제 쪽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본질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달콤한 말에 쉽게 말해서 현혹되지 않는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진짜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진짜 재건축 재개발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일개 구청장이 해준다고 해서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야, 너무 중요한 포인트네. 사실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요,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있는 집을 어쨌거나 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는데 돈 들어가고 새로 짓는데 돈 들어가고. 엄청난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들이 거기 다시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갔던 비용을 대비해서 추가 분담금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런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데 20평에 이걸 때려 부시고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건 좋은데 바뀐다 쳐도 분담금을 3억을 내야 돼? 그럼 나는 결국 20평짜리를 5억에 살던 걸 8억에 살라는 얘기인데 나 3억이 없는데 그러면 언제 이 3억이 매력적이냐면 3억을 내고도 8억짜리 들어갔을 때 8억짜리 집이 12억 13억 올라가면 의미가 있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그런 무조건 아파트로 바꿔준대 우리 동네 개발해준대 라고 했으면 옛날에는 이런 걸 모르고 속았을 텐데 이제는 분담금도 이거 상당할 거고
지금 아파트 경기 봐라 이거.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장밋빛 그거 가져가지고 펴달라고 되지도 않은 소리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기 저는 해야겠다는 우리나라 얘기죠.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수준이 엄청 올라갔다. 아하. 근데 저는 거기에 안지고 수사님이 계시다. 아니 수준을 많이 예. 아하. 그러니까 올려놓으시. 2008년 뉴타운 광풍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김태우는 그렇게 또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부동산 경기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부동산 정보가 네. 대부분 업자나 부동산 경기를 일부러 부양시켜서 또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해서 네. 집값을 떠받치려고 했던 정권이나 수구 경제 언론이 부동산 정보를 몰아갔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이 부분도 생활 속 경제 민주화가 좀 됐어요. 아. 이제 부동산 경기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박시동 선생이나 이광수 대표님 같은 분들 포함하여 뭐 3% 뭐 매불쇼 뉴스공장도 사실 원래 뉴스공장에 경제품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박시동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매주 나오잖아요. 최병훈 교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박시동 선생님 매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기존의 뉴타인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엄청난 환경 파괴와 세입자를 내쫓고 사실 원주민 중에도 돈 없는 사람 쫓기는 거거든요. 돈 나가는 원주민이 거예요. 재입주율이 지금 네.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10% 네, 뉴타운 때 진짜 그랬어요. 제가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세입자들도 거의 못 들어가요. 네. 다 어디로 가냐? 경기도에 다 밀려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재밌는 게 서울은 그 뉴타운 광풍이 있어가지고 막 국민의힘 계열이 됐는데 경기도는 막 민주당 계열이 야당 계열이 막 휩쓸고 그랬어요. 밀려나신 분들이 그렇죠. 세입자들이 확실히 세입자를 또 개급 투표를 한 거예요. 누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좀 더 보호해주고 예. 그 다음에 전세 사기 사건을 강력히 대응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를 시켜놨지만 그 폭을 완전히 좁혀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슈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를 아파트로 에라 이놈들아 지금 내가 그 3억 4억을 내야 될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빌라를 또 뭐 이제 빌라를 또 좋아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안 먹히는 거죠. 저는 그게 참 좋고 다행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좀 조마조마했어요. 또 혹시나 또 저거 이게- 또, 그치. 또 먹힐까봐. 그 구호만 보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총선 때요 또 난리 나요. 네. 부동산 공약 막 하고 막 어디 재건축 재개발해 줄 때. 근데 이게 전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다. 아 너무 좋은 안 말씀이시네요. 먹힐 수 있다는 걸 이제 뜨끔했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현혹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야 된다. 아마. 다음에는 제가 그래서 두 분한테 재건축 재개발로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시동익기 네. 구독자분들 왜냐면- 특강 예고, 네. 특강 예고. 그것까지 하셨거든. 네. 미래셋이라든지 증권회사 전에 아예 건설회사 또 출신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하시는 거예요. 건설 네. 또 건설 섹터 1타 강사예요. 대한민국 이것도 최고입니다. 제가 책도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섹션 하나 넣어야 됩니다. 씁시다. 예. 좋죠. 저는 그 민생의 힘이 되고 소비자의 힘이 되는 야, 정보. 이거는 우리 셋이가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최고의 금융 전문가로서 그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하고 세입자 투자를 아이 해보셨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저는 세입자, 예, 예. 세입자 도대체 세입자 편을 드는 언론이나 그러니까요. 세입자 경제는 이야기를 안 해요. 맞아, 어떻게 맞아. 건물주와 그다음에 부동산 부자들 경제나 그분들 예. 그 경기 문제는 엄청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요.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예. 왜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인데 그럼요, 예. 무주택 서민들인데 그분들 경제 얘기는 안 나와요? 네. 저는 그래서 아예 경제 섹션에 소비자 경제, 세입자 경제, 너무 서민 경제, 네, 네. 동네 경제, 세입자 경제. 생활 경제 네.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 안 나오잖아요. 세입자 얘기하셔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면 세입자한테 아무런 그게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해요. 그럼요. 예,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제가 재밌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러니까 두 분도 재건축 재개발 문제 전문가시지만 저는 이제 약간 행정 쪽에서 그러면 관련 법률이라든지 그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반발 이런 걸 제가 아무튼 겪으면서 저는 또 그쪽 사이드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일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편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재건축 재개발 할 때 쉽게 말하면 뉴타운 할 때 이렇게 땅을 딱 정부가 딱 그려가지고 대충 그냥 조합 세워가지고 80% 동의하면은 그냥 나는 싫어도 그냥 다 없어져서 수용돼서 끝나버려요. 네. 근데 제가 롯본기 일스를 가가지고 오. 그랬더니 야 니네 얼마나 걸렸냐 그랬더니 30년 걸렸다는 거야. 왜 이렇게 30년씩 걸려? 우리는 쉽게 말하면 허가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리 그냥 바로 처리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입자는 세입자의 대책을 또 세워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나는 여기서 임대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나는 땅 밟기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원 만들어줘야 되고 교통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민주적으로 하네요. 그것도 예, 예, 그게 예. 민주적 주민 공동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저희가 같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경제 주체가 다 그 한 목소리로 경제적 파워를 내서 예. 그게 정책이 되고 모든 개발 사업에 녹아 들어 있는 게 그게 바로 경제 민주화인데
지금은 맞습니다. 토건 재벌 아니면 일방적인 집주인 몇 명이나 정치권 몇 명이 기득권을 딱 결탁하면 나머지 모든 이해관계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쓸려 나가버리는 거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에 자본주의란 말이 없다니까요. 우리 헌법에는 국민주권, 예. 경제민주화, 자 여러분 중소기업, 법대 나오신 분이에요. 중소상공인 보호 육성해야 된다. 아니 진짜 제가 이건 다 읽어드려요. 처음에 보시면요, 우리 헌법대로만 하면 거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대로 그 경제로 해야 돼요. 예. 자본주의란 말이 없어요. 네.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경제민주화 네. 뭐 이런 말 다 있잖아요. 시장 경제라는 말을 시장 경제란 말도 없어. 앞에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라고는 있어요. 시장 경제 말도 예. 본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약간 자유민주의 기본 시장경 헌법 전문에 있나? 시장 경제와 왜냐면 저도 헌법을 공부한 적이 있어서 맞아. 언뜻 생각났어요. 아니야 없어. 저기 공부는 잘 저기 전공은 하셨는데 헌법 조항에는 시장 경제는 말 없고 전문에 저희가 다들 셋이 법을 창의,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창의와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란 말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왜 헌법에 그걸 안 넣겠어요? 해방 후에도 1987년도에도 경제의 모든 게 시장인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거거든요. 결국 이 땅에는 먼저 살고 있는 인간의 공동체 그리고 국민주권의 기본은 민주주의가 더 소중한 거고 국민 모두가 인간남이 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 경제 균형적 발전을 하는 헌법에 정확히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부자만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살고 노동자 사람 죽고 분명히 또 헌법에는 재벌하고 대기업이란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중소기업이란 말이 나와요. 네. 지역경제란 말이 나와요. 네.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는 보호 육성해야 된다. 아. 농업, 농촌 보호 육성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정말 잘 만들었다니까. 물론 개헌해야 될 것이지만. 근데 실전법은 그렇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시장하고 자본주의 폭고대로만 해버리니까 자, 용산참사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 매덕 내고 막 인테리어 비용 매덕 내고 겨우 이제 원금도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강제 철거하는데 3개월치 영업보상 비용을 줘. 3개월치. 그럼 3개월치에 한 달에 300만 원이면 1000만 원도 못 받고 나가는 매덕을 투자했는데 그렇죠. 재건축에서 주거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재개발의 경우에만 시시계획 인가 전에 있잖아요. 나중에 사면 또 안 주고요. 네. 시시계획 인가 전에 이미 살던 세입자들한테는 이주비 조금 꼴랑 줘요. 네. 이게 그러니까 방금 박신우 선생님 말한 일본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세입자들의 생존권 그게 그다음에 장사하는 분들 그다음에 그 공동체를 기억하고 그 공동체 장점을 알았던 분들이 알아 그냥 싹씩 몰아내버리고 아무 대책 없고 네. 이건 여러분 좋은 경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분들이 있고 저는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요. 저희는 사실은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는 또는 그게 조화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려는 마음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 마음도 우리가 존중해 주되 그러나 이렇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나 더 괜찮은 경제가 분명히 가능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광수 대표님이 방금 해주신 말씀은 저는 그 이번 선거 끝나고 여러 가지 선거 리뷰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 들어보는 분석인데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다. 역시 왜냐? 허무맹랑한 공약으로 주민들을 현혹하던 시대가 끝나지 않는가. 이제 저게 안 통한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했다. 그럼 거꾸로 그럼 정치권한테도 메시지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하지 마. 이런 말 그런 너무 거 좋은 안 통해 안 통하는. 너무 좋은 말씀 오늘 해주셨고요. 오늘 저희들 토크에 예. 핵심 하이라이트. 예. 성과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거꾸로 저희 뭐 댓글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광수를 원희룡 자리 대신 그러게 교통부 장관으로 보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원희룡 장관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방어를 포기했더라고요. 포기했고 대답도 안 하고 뭐 허리가 아파서요. 이 위원장님 제 편 좀 들어주세요. 그렇습니까? 이 위원장님 제 편 좀 들어주세요. 하고 막 애골복거립니까 이제? 근데 완전 굴이 됐어요. 그 막 소리 지르고 괴담 허위손동 날파리 세력 날파리라고 그랬어요. 항상 막 이랬잖아요. 완전 자기 일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만두시고 진짜 이광수 대표님 같은 분들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맥을 같이 하는 재밌는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그런 선거판에서 엉뚱한 공약이 안 먹히는 모습을 한번 딱 확인했다. 그러면 댓글에도 나오지만 야 그럼 이광수를 장관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댓글처럼 만약에 지금 장관이 되셨어. 또는 그 이상의 국회의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다 됐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허무맹랑한 공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이라도 뭔가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재밌는 아이디어? 많죠.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얘기가 내가 아니고 장관이라면.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나 부동산에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장을 떠나서 제가 가장 요즘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냐면 네. 지역 개발이죠. 지역 개발. 균형. 아, 지역 균형.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방 소멸 너무 심각합니다, 예, 지금. 지금 예. 빈집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예. 사실은 국가의 경제의 저는 성장성의 가장 기반은 역동성이라고 봐요. 그렇죠. 역동성이면 어떻게 보면 한 군데 부가 응집되면 예를 들어서 빈부의 격차도 그렇고 그러면 네. 역동성이 없어지는 거죠. 네.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엔 모든 지역이 균형 발전하고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데 특히 네. 국토개발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지방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도 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만들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는데 아쉽게도 그냥 아파트만 만들고 아, 그렇죠. 공기업만 내려가고 끝났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른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혁신 기업, 혁신 도시 이런 표현 너무 좋은데 저도 네. 이제 제2의 혁신 도시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구성원이 누가 되냐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민한 건 뭐냐면 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아, 이게 새로운 왜 접근인데요. 중요하냐면요. 왜 네. 중요하냐면 이건 저는 이게 그 실증적으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세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쉽게 말해서 교민분들이 예.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아하. 부동산 시장 어떻냐 아니면 부동산 가격 언제 떨어지냐 아하. 근데 내가 가면은 사실 그분들이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네. 2세대, 3세대, 4세대로 간단 말이죠. 이분들은요 굉장히 돈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아, 성공한 분들이 많죠. 옛날과 다르죠. 우리들의 교민의 네, 그래서 지위가. 소비여력이 되게 커요. 예, 예. 그리고 수준도 높아요. 네.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도시를 개발해서 그런 분들을 유입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방 소멸의 대책으로 혁신 인구 도시 같은 걸 소멸, 해야 지방 되는데. 소멸, 내수 위기를 근데 이걸- 그분들 모시고 와서 네, 그렇죠. 어차피 아하. 한국에 다시 돌아와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법무부가 지금 이민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민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야. 그래서 교민들을 신박한데? 대한민국에 유입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안수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하버드에서 교수하시다가 명퇴하셨어요. 그런데 막 집에 한국에 20억짜리, 30억짜리 집 사서 들어오고 싶으세요? 한국에 오고 싶은데?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없어지잖아. 네. 경제적으로. 네. 네. 은퇴적은 다 써야 되는데.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방 도시 같은 데 만들어서 그분들 모셔오는데 모시고. 집을 그냥 드려. 그렇죠.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죠. 넘어져서 와서 후진 양성도 하고 기술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가서도 도와주기도 하고 얼마나 네. 좋습니다. 야, 1타 쌍뚜기가 아니고 1타 한 3피, 그렇죠, 뭐. 4피. 그리고 소비도 하시고 그냥 드리는 거에 대한 혹시장이 있다면 지금 충북 아, 계산은 지금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 계산 한 달에 5만 원짜리 임대주택 예, 예, 있고 예, 예. 전남 하소나와 전남은 지금 신혼부부로 그러니까요. 크게 있지만 한 달 10,000원 임대주택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지금 지역이 없어지고 노동력이 없어지고 내수가 없어지는데 아하. 맞아요. 그렇게 숙소를 당해서 대한민국 없어지는 것보다는 야. 우리 교포들 교민들 모시고 와서 예를 너무 들면 사실 제일 먼저 주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제일 주거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해결 안 되면 못 제일 돌아와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정말 물적고 산적군 네. 고향이나 고향 인근으로 예. 주거비가 거의 안 된다. 그렇죠. 또는 들어도 뭐 조금만 내면 된다. 그러면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안 오시겠지만 예. 엄청난 위협가 아, 될것 그리고 같아요. 너무 오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 그분도 나이 드셔서 한국에 너무 오시고 네. 싶어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런 모델이 하나 비슷한 게 있는데 네. 일본의 도요다가 네. 도요다 공장이 이제는 전기차하고 내연기관 그 지방에 예. 있는 공장들이 이제 폐쇄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예. 한 군데를 없애면서 거기에다가 집을 무상으로 하면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아하. 뭐 국적도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더 많이 오는. 네. 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하. 예, 그러면 지역 개발도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와서 돈 써요. 근데 오셨지만 또 아들 딸 한국에 올 거 아니에요. 오지. 그럼 예. 비행기도 많이 타. 반드시 내수는 활성화되게 되죠. 야, 인구가 늘어나고 이거는- 이분들이 가점소득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있는 있죠, 분들이거든요. 그럼요. 엄청난 주거비 부담, 서울에 뭐 10억, 20억 아파트 부담은 되셔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에 그 빈집 증가하다니까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2주택 이상 풀어야 된다. 아하.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거 또 어떻게 하냐? 투기하는 사람들 또 몰리는 그러니까 거야. 한 사람이 두 집, 세 집 가지고 있는 게 인구 증가나 지역 소멸 막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 의미가 이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요. 저 이것도 중요한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래 좋겠는데 이제는 냉소적이에요.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야, 너무 그런 신박한 정책들 좋은 필요하다. 말씀이시네. 야. 역시 국토부 장관을 가야 되는 이유가 예.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광수. 아.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까지. 그러니까 요 법무장관 예,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사고를 맞히신 두 사람이거든요. 그 두 사람은
저는 안수장님 필요 난리 없어.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니, 유튜브에 그렇게 난리 뭐 났습니다. 한동는 저기 성대모사 아유, 해가지고 이상민 씨가 깜짝 놀랄 저는 정도로 그런 하던데. 사람들 흉내 내고 싶지 않은데 매불쇼에서 정말 제가 너무 안 웃긴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회심해. 방금 말씀드린 이 정책은 특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광수표 교민청 정책입니다. 네, 정말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와, 좋겠고. 역시 이광수 예. 선생님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만 하나 더 해서 우리 그러면 안진걸 소장님이 내가 경제부총리다, 중소기업 청장이다. 예를 들어서 나 이런 정책 하나 있다 하는 거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는 예. 정말 모든 게 지금 이라 그랬잖아요. 경제 민생 지표는. 네. 지금 예를 들면 청년 이야기 하나 할게요. 문재인 정부 때 청년 희망 계좌라고 진짜 잘 만들어놓은 거예요. 한 300만 희망 가까이 계좌. 다 가입했거든요. 그랬죠. 2년 동안 이제 하면 이자가 9%를 주니까요. 예. 이런 게 어딨어요, 요즘에요. 그런데 이제 만기가 6개월 남았는데 벌써 3분의 1 해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돈 필요해. 돈이 없으니까. 아이고. 당장 먹고 살 생계비나 교육비가 없으니까 6개월만 버티면 또는 1년만 버티면 9% 이자가 나오는데 아이고. 저도 사실 지금 빚이 있어갖고 그걸 하나 제가 넣어놓은 어떤 그 네. 단기 적금 그걸 깨려고 하거든요. 근데 안 깨고 있어요. 네. 차라리 좀 굶더라도 안 깨자. 왜? 그거 보니까 이자율이 5%나 되더라고요. 저기 수시입출금 계좌는 이자율이 1% 안팎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인터넷 뱅킹은 좀 더 주고 그럽니다. 저축은행이나. 근데 5%짜리 깨면 어떡해요. 네. 좀 잡아갖고 힘들더라도 이자 몇만 원 더 받아가지고 이런 생각하는데 요건 이자가 몇십만 원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청년들이 그 계좌를 3분의 1 없앴다. 그건 당장 없으면 죽을 수도 네, 있으니까 네, 네. 못 사니까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 청년이나 서민들이나 이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 뭐냐면 예. 지역화폐를 아까 말했는데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정말 내수경제 활성화, 동네경제 활성화, 중소상공인 활성화 거기에 맞은 거. 서민, 청년, 중산층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10만 원을 내면 11만 네, 네, 네. 10% 또는 15%까지 예.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이 매칭해가지고 15%까지 11만 5천 원 주는. 근데 지금 국민들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만 원을 내면 12,000원으로 20% 정도 할증을 붙여주고 10만 원을 내면 20% 그러니까 할증을 많이 붙여주는 거죠. 정부나 지자체가 조금 예비비라든지 추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내수도 활성화하고 서민 중산층들에게도 그러니까 2만 원이 개인에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10만 원이면 2만 원을 붙여주는 거면 그럼 동네 경제도 활성화되죠. 지금 당장 돈 만 원, 2만 원도 아까운 우리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죠. 물론 이제 미시적인 정책으로 했지만 그런 관점으로 지금 서민 중산층 청년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지역화폐도 좋고 문재인 네. 정부가 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예를 들면 물가가 재난이니까 서민경제 재난이니까 100%이가 어렵다면 80% 국민들에게 88% 국민들에게라도 물가 지원금도 지급할 수도 있고요. 네. 저희는 이런 방송입니다. 중간에 배터리 꺼지는 바람에 마이크 나가서까봐 제가 그걸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휴일인데. 시동이키 후원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우리 시동이키가. 박시동 평론가님은 엄청난 경제 전문가지만 배터리가 없는 고행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동이키 구독하기, 좋아요, 후원하기, 댓글 달기. 좋습니다. 시동이키 후원하는 방법 뭐가 있나요? 조만간에 저희도 그럼 후원 계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후원계좌 슈퍼챗 없죠. 안 받잖아요. 예, 예. 우리가 생방송에 녹화니까 네. 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동이키 좋아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방송에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날카로운 그 뷰,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대한 정말 진지한 메시지, 두 분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진걸과 아이들 저희가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부동산 세계적인 얘기 뭐 할 거 없이 싹 다 해가지고 저희가 좋은 정보 모아서 그렇게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쳐도 될까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요. 고맙습니다.